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릴스, 쇼츠 같은 이 짧은 동영상 서비스가 대세지요. 그런데 범람하는 동영상 콘텐츠와 또 개방적인 이용 환경이 아동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를 어떤 시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지 오늘 주간 똑똑똑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잘 보지 못하는 사회의 사각지대가 많죠. 자, 이런 곳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글로 써내서 이 조각난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시야가 조금은 넓어지고 또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서는 바로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온 분이죠. 은유 작가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9월 23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의 다른 생각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금요일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먼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숏폼 동영상이 지금 뭐 유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와 함께 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동영상을 숏폼 동영상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뭐 제작하는데도 적극적이고 뭐 보는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뭡니까? 근데 숏폼 동영상 먼저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숏폼은 이제 문자 그대로 짧은 영상, 그러니까 숏폼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평균 15초에서 이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콘텐츠입니다. 특히 이제 숏폼의 유행을 앞서서 이끈 중국 플랫폼 틱톡은 누구나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더불어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이제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면서 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틱톡으로 시작했지만 뭐 인스타의 릴스나 유튜브의 쇼츠나 네이버 맞아요. 블로그의 모멘트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또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년 이제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곡이 발매되면서 짧고 쉬운 댄스와 이제 곡 하이라이트 노래 부분을 함께 보여주는 이제 네. 아무 노래 챌린지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대유행하면서 사실 보다 대중적인 좀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짧게 그걸 보면서 따라 해보고 아니면 네. 본인이 또 해보면서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숏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그 따로 어플을 깔지 않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사용한 SNS에 또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쉽게 접하고 또 그렇죠. 쉽게 공유하고 쉽게 올릴 수 있는 영상인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도대체 뭘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초? 네, 맞아요. 15초에서 30초 정도 네. 굉장히 짧은 영상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이 확장된 플랫폼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숏폼 동영상 가운데 뭐 재미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유해한 내용도 많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있어요. 주로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경향성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신다면 두 분께서. 네, 먼저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예. 굉장히 사실 다양한데요. 사실 아무래도 이것이 개인이 올리는 것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떤 좀 유해한 영상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보편적으로는 이제 발매된 어떤 대중가요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이제 아무 노래 챌린지 같은 챌린지들이 가수들이 이제 신곡을 발매하면 약간 관례처럼 챌린지를 만들어서 이제 쇼츠 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됐고요. 뭐 기존에 유튜브 등에 올라온 이제 길이가 긴 영상을 짧게 이제 15초 정도로 압축한 버전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아닌 이제 정말 아주 일반인 개인들이 올리는 굉장히 각기의 좀 차별적인 영상, 그리고 연예인들의 자체 콘텐츠 같은 것들을 짧게 이제 짤방처럼 올리는 영상들이나 네.
혹은 홈 트레이닝이나 자취요리 등 이제 좀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이들이 그런 것도 그렇게 짧게 네, 하나요? 아무래도 네. 이제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생활 루틴들을 공략을 하면서 이런 좀 일상 루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콘텐츠 등등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보셨어요, 이진성 편집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이 쇼폼 동영상의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한데 춤이나 노래 뭐 이런 걸 따라한 챌린지 뭐 혹은 특정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만화처럼 연출해서 아예 그 안에서 짧은 15초 드라마처럼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5초에서 1분 안에 관심을 끌고 짧은 시간 안에 기승전결이나 하이라이트를 연출을 해야 되는 영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좀 자주 보는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어떤 요리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활하는 어떤 살림 팁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영상들 가운데서는 조회수나 이게 또 주목 경쟁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좀 유해한 콘텐츠도 많다는 지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부정적인 반응조차 조회수와 관심이기 때문에 무반응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노리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회수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악이나 이제 동물을 이용하는 영상에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동영상이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얌전히 하게 하려고 수면제를 썼다거나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많이 비판을 받기도 그러네요. 했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장면 연출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환경 파괴적인 모습도 자주 보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쇼폼 동영상을 이미 다 보셨어요?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근데 비판이라고 해서 근데 저 사실 좀 열심히 보는데 비판을 하는 생각 좀 하기는 했는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뭐 이게 저도 우연히 보게 되더라고요. 걸려서. 항상 이제 짧게. 뉴스브런치에서 좀 자기 반성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즐긴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약간 습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네요. 네, 이를테면 예전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 원래 이제 사진이 24시간만 업로드되는 이제 스토리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없었다가 생겼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상상이 가지 않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저도 특별히 막 재밌거나 이것이 유익해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이제 특히 쇼폼을 접하고 나서는 이제 한 10분 되는 영상을 보기가 좀 힘들고 점점. 네, 그리고 아니면 엄청나게 계속 넘기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어떤 영상이나 콘텐츠를 길게 좀 진득하게 볼 만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코로나 초반에는 사실 OTT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늘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쇼폼이 등장하면서 조금 인기가 좀 하락세가 된 추세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OTT는 대부분 이제 1시간 이상의 긴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어떤 현대인들의 수요라는 것이 좀 아무래도 쇼폼에 계속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 저도 좀 쉴 때 잠깐씩 뭐 한 몇 초 안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몇 개씩 보고 있고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다 써야 되나요? 쇼폼으로 시간 낭비를 하다가 아차한 경험이 있으면 약간 2020년대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속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저도 이 영상을 즐긴다기보다는 SNS에서 이제 한번 크게 유행을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추천이 뜨거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뜨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가끔 눌러보게 되면은 그걸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가끔 처음 유행할 때부터 친구들하고는 야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을 하는데 왜 재미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건가 봐. 이런 얘기를. 아니 벌써 세대 차이가 네. 굉장히 빨라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환경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3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모든 것이 조금 많이 파편화가 되거나 너무 일부만 편집돼서 맥락이 사라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 15초짜리 하나를 찍기 위해서 동원되는 주변 환경이라
장면이라던가 상황이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좀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저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 이건 뭘까? 어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 걸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커지니까 아무래도 생산자이자 또 수용자가 되는 게 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질 것 같고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그들에게 혹시 미치는 지금 이제 습관이라든지 이런 얘기해 주셨고 맥락을 모르는 파편화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좀 쇼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틱톡이 2021년 2분기에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된 영상이 8,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삭제 이유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안전 위반이 41.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 앱이 이제 2020년 1월 이제 틱톡의 국내 회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틱톡의 10대 유저 비율이 42.7% 중 이제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가장 높네요, 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 1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10살 소녀가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에 참여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 역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쇼폼들을 본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다 보면 뭐 일회성으로 재미는 있는데 예. 좀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고 필요 없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듯이 그렇죠. 들어오는 감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막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과도하게 어떤 술, 담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영상들이 사실 제 관심사인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제 쇼츠나 이런 네, 막 뜨는 거죠. 네, 쇼폼에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다양한 이제 SNS에서 이런 좀 콘텐츠들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이상의 사용자만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이 연령이 다 다르네요. 네, 연령 제한 등 이제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하고 틱톡 역시 이제 사용자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뭐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좀 뭐 폭력, 혐오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계정을 연결해서 부모가 이제 자녀의 이용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이 드는 것은 이런 식의 연령을 기준으로 플랫폼 접근 권한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유효하거나 혹은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내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인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 중 하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대목에서 사실 청소년이 왜 건전하기만 해야 하는지, 건전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 왜 청소년에게만 법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나 질문은 사실 사회에 부재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기준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무자르듯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내지 방법들, 리터러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부가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스스로 거르기보다는 업체 쪽에서 이거를 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스스로 이거를 잘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해서 과연 업체가 또 여기서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까 이 부분도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해성을 지닌 콘텐츠를 옛날보다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쇼폼 동영상의 큰 문제긴 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위험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일부 10대들이 소년원 생활과 소년 범죄 이력 등을 쇼폼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를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알고리즘을 방패 삼아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보정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을 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섭식 장애를 유발한 영상 같은 것들을 다이어트 영상으로 추천해 왔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업로드되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고 재생산, 편집되거나 재확산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미디어 교육이 없이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생산자의 역할을 먼저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용자의 관점에서 쇼폼 영상을 연달아 볼 때 이 영상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맥락이나 개연성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전 영상을 기억하지 못해도 다음 영상을 보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쇼폼 동영상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에는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또 원하는 정보나 목적이 있어서 쇼폼을 보는 게 아니라 쇼폼 플랫폼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뜰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걸 새로 고침하거나 밀어 올리는 행위가 굉장히 도박의 슬롯 머신의 원리와 같다라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독의 원리와도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밀어 올리다가 재밌는 게 나오면 그때서야 멈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잭팟을 노리면서 슬롯 머신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동영상 자체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이거를 소비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미디어 필요하네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쇼폼 동영상이 유행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되는 그런 영상들이 또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좀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쇼폼 이전에는 또 유튜브 영상이 유행했고 또 그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SNS 공간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향유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사실 위험하니 그만해야 한다라는 식이 아니라 네. 그들이 왜 온라인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디지털 공간의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 가 이제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관계 맺거나 대화할 공간이 부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기기의 사용률 역시 높아진 맥락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사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대화하고 관계 맺기에 학원, 학교 등 이들이 너무 바쁘고 그럴 때 사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의미 있게 귀 기울여서 듣는 공간이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네. 사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어른들 이야기하니 애들끼리 놀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좀 하는 쉬운 것이 상황이죠. 네, 그럴 때 좀 SNS의 익명성 속에서 사실 어린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고 소비자만이 아닌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어떤 발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때 그것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맥락들을 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재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네. 그건 뭐 이제 아마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부분도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진석 편집장께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아동 청소년이 성장해온 환경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유례없는 어떤 디지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이 익숙한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기존의 어떤 서사가 있고 좀 길이가 있는 콘텐츠는 부담스럽고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하루에도 워낙 이제 수천 개의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다 보니까 시청 직후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바로 콘텐츠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향에 이제 딱 정확하게 욕구에 맞아 들어가는 게 쇼폼 동영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유인데요. 사실은 원래 아동 청소년 시기에는 다소 유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이 쏠리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른들도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어릴 때에도 이제 엽기 동영상이라던가 각종 잔인하거나 어떤 흉측한 동영상이 또래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졌었거든요. 그런 다만 문제는 그때보다 너무 이제 수용자가 제작자가 되기 쉽고 그렇죠. 공유와 확산이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것들을 커지죠. 너무 쉽게 빨리 접할 수 있고 저희 때는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뭐 누구 한 명이 컴퓨터에서 그걸 틀면 우르르 모여서 그걸 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난 보기 싫으면 빠질 수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이걸 보고 있을 때 이걸 피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청소년들끼리 하고 끝났을 장난 예를 들면 뭐 기절놀이라던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같은 것들이 이제 챌린지가 되고 이제 대대적인 유행이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좀 부추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들 사이에서 일부 이런 콘텐츠로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또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팔로워를 거느리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다 권력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이 소수의 성공 사례이자 모두의 예시가 되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아까 최유경 활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권력 중에 디지털 권력 중 하나로 좀 몰입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데 맞아요.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는 지금 자본도 권력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네요. 듣다 보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발전하면서 이용자도 앞으로는 뭐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지금 되고 있고 유해한 콘텐츠 어쨌든 생산자와 수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범죄는 좀 노출이 안 되면 좋겠는데 그 위험을 좀 줄이려면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네, 사실 저는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용자만의 문제로 축소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미디어 리터러시나 연령 제한 등이 이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플랫폼들에게도 분명히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증오 콘텐츠에 대해서 방지하고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고요. 실제로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는 이제 작년 초에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요 정치인이나 정당마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해서까지 사실 차별 배척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카카오는 이런 차별의 기반을 두고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 발언으로 정의한다면서 좀 증오 발언에 앞으로 이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요. 전 이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례이고 좀 다양한 기업들이 사실 이러한 어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경고나 경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맞아요. 따라가면 저희는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쇼폼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또 수용자인 동시에 또 제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폭넓은 의미의 디지털 윤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어떤 자신이 올릴 만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좀 불법 촬영을 하거나 자신들이 만든 곤란한 상황에 일반 시민들을 이제 끌어들인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종종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차원에서 마치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듯이 디지털 윤리 교육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이런 것에 중독된 아동 청소년이 있다면 결국에는 무엇이 이들로부터 쇼폼 동영상이 매달리게 하는지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곱씹게 되네요.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쇼폼 동영상의 유행 속에서 그 안에 문제점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두 분과 들여다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기관올레 이진성 편집